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 11강입니다. 저희가 전체 12강인데 이제 한 강의를 남겨놓고 있네요. 심리치료의 중기 4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치료 기법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그 내담자의 그 감정의 표현, 그리고 통찰, 자기 이해, 이 부분에 대한 치료적인 중재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 치료적이라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이 상담의 중기, 즉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반기에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그 내용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저항 부분과 전이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방어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그 은폐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에서부터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자기 이해를 가져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측면에 따라서 상대방을 왜곡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전위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저항적인 요소 그리고 전위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자기의 저항을 극복하고 또 전위를 재해석하는 그러한 경험이 상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 이외에 그럼 상담이 주는 그 치료적인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누가 치료를 받았다, 치유를 입었다, 변화되었다 라고 할 때 어떠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 저희는 이 부분이 두 가지의 큰 요소를 치료적인 핵심이다 라고 말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경험하는 이것이 치료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 즉 통찰입니다. 자기 발견.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의 표현은 정서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또 통찰이라는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감정의 표현과 통찰의 순간에 다다를 수 있을까? 치료자는 어떻게 하면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고 표출하게 해주고 또 통찰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오늘 한 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함을 통해서 내담자는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벤틸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보통 카타르시스라는 표현도 흔히 쓰고 하는데 이 환기, 감정의 해소,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탁 트이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감정 표현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대개는 그 명료와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그 감정의 표현으로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료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법적인 맥락에서 배우자면은 가장 그 감정의 그 표현, 감정의 표출, 내지 해소 이러한 경험들을 위해서 가장 치료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은 명료화와 공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감정에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 경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묘사한들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느낄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와 함께 그 갖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이 올라와서 표출되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내담자가 그 감정으로 계속 몰아가는 상태, 그것을 명료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감정의 순간에서 내담자가 감정을 표출할 때 그와 함께하는 상태, 그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명료화라는 표현은 저희가 전문 용어로 쓰이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자면 내담자의 생각과 표현의 흐름을 쫓아가서 이를 극대화시켜주고 확장시켜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명료하다. 저는 명료화라는 표현은 안개를 걷어내는 작업이다라는 말로 주로 설명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떠한 핵심을 가지는지 정리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친다고 하기도 하고 안개를 걷어낸다고도 하면서 그 내담자의 이야기들이 그 두서없이 흐트러지거나 질서 없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군더더기는 빼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집중해가는 상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이 명료화 작업입니다. 명료화를 위해서 치료자가 하는 것들은 먼저는 자세히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여러 면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어디에 감정이 더 묻어가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충실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치료자가 잘 발견해서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내용, 그 양을 많이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감정이 걸리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내담자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표현하는 그 생각과 그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태도, 표정, 그 눈시울이 붉어진다든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발견해주고 그쪽에 집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방어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에도 내담자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벼운 그런 도움은 명료화라는 표현에서도 쓰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그리고 문제를 바로 직시하게 도와주는 것을 흔히 직면이라고 하죠. 이러한 표현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면. 직면이라는 표현은 내담자가 그 상황의 이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에서 피해가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할 때 더 이상 피해가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직면, confrontation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명료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쫓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내담자가 특정한 감정에 몰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은 역시 핵심 감정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에 기초하여서 내담자의 핵심적인 감정, 핵심적인 감정이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볼 때는 인정 욕구, 분노, 의존 욕구, 이러한 세 가지의 그 아주 근원적인 핵심 감정을 다루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든 감정으로 몰아간다는 그것은 명료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감정들 많이 있잖아요. 외로움이라든지 또 뭐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무언가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내담자를 몰아갈 수 있다면은, 물론 그 몰아간다는 것은 그 내담자가 원치도 않는 그 감정 상태로 몰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담자의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자가 만들어주는, 그 억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핵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료화 과정을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은 내담자는 당연히 자기의 그 중요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담자가 공감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끝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에 망치는 셈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감을 잘 이해해야겠죠. 공감은 내담자의 갈등에 대한 치료자의 공감적 반응. 이것은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상담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한다. 치료자가 공감을 하면은 감정 표현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밋밋한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거북함을 드러낸다면 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단이 되겠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듣는다면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 토로하게 되겠죠. 치료자의 공감적인 반응은 그러합니다. 내담자가 어렵게 들어간 근원적인 자기 감정을 어렵게 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자가 이 공감 어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내담자는 매우 창피할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누구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다시 한번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치료자가 진지하게 듣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내담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공감이 어떠한 측면을 가능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내담자를 이해해서 치유로 이끌 수 있는 치유적인 면이 있다. 아, 정말 그랬구나. 정말 외로웠구나. 정말로 절망스러웠구나. 정말로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구나. 정말로 혼란스러웠구나. 이러한 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가면서 이 감정이 다음 단계 치유로 이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내담자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감정 호소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감정이 충분히 치료자가 몰입되어 볼 때 또 내담자가 오해하거나 그 감정에 휩싸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면들이 모였을지 부분까지도 치료자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은 단순히 연민과는 다르죠. 우리가 흔히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기회를 많이 갖는데, 이 연민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sympathy죠, sympathy. 공감이란 단어는 흔히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라도 그 번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엠파시라는 말은 그에게 감정을 충분히 동일하게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연민과 동일하되, 공감적인 반응은 그렇다고 해서 치료자의 자신의 어떤 평정심까지 깨지지는 않는 상태로 자기 평정을 잘 유지하고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민이라고 할 때는 내담자의 감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의 평정심마저도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죠.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연민의 감정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나랑 진짜로 하나가 됐다라는 느낌을 상대방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민의 감정으로 표출할 때 더 큰 상대방의 반응을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 무조건 나를 이해했구나 해가지고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치료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치료적인 목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수용한다는 것도 배우게 하되, 동시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는 객관적인 지표도 꼭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민에 빠져버린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해주는 측면은 충분히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자기 객관적인 관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요. 하지만은 공감은 이러한 면에서 밑에도 이 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치료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담자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감정의 표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치료자의 태도는 이야기를 많이 시키고, 또 감정적인 측면들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은 좀 커트해 주시고, 너무 그 이야기에서 회피할 때도 잡아주시고 하면서 그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중심적인 감정 상태로 이렇게 몰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적인 기법이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에 깊이 빠졌을 때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끄덕이면서 듣고,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듣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내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장면을 마치 내가 주인공이냐 대입해보고, 정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다만 동시에 치료자로서는 나라면 물론 그렇게는 안 될 텐데 하는 제3자적인 시각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누구시로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죠 라고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이제 공감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법적인 면에서 감정 표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과 과정에서 과정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도 연결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감정 표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그 명료화를 해가면 해갈수록 어느 정도로 주제가 좁아지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제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주제를 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더 감정이 깊이 몰두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별로 감정이 묻어나지 않을 부분에 주제를 정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지 말라는 것은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더 감정이 묻어 있을까를 이렇게 탐색하면서 점점 좁아져 들어가라는 것이지, 끝까지 주제를 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보자라고 정하는 것은 다 틀렸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신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상사에 대한 감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상사와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제를 정해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힌트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못을 박아서 다음 시간은 상사 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되, 충분히 다음 시간에 내담자가 와서 상사에 대한 생각은 해봤는데 별로 할 만한 얘기가 없던데요 라고 대답해도 별 무리가 없도록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치료자나 내담자나 모두 그 편견을 통해서 주제를 선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와도 실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담자는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회피를 하게 된다. 근데 오히려 회피를 할수록 저항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중심 주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편견이 생기면은 그 기독교 외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조차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의 한쪽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견 없이 이야기하게. 근데 그것은 치료자도 마찬가지죠. 듣는 치료자가 어떤 주제는 저런 건 쓸데없어, 저런 거는 관심이 없어 이러고 제끼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치료자가 어떤 신앙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이 편견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문란하다든지 또 생활이 너무나도 나태하다든지 그러면은 그 내담자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못 듣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정 표현을 위해서는 역시 개방형 질문이 좋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네 번째, 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감정의 흐름, 느낌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내용보다는 과정에 더 중심을 두라는 그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적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는 가급적 피한다. 일반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하라고 그랬죠. 이 표현들이 너무 딱딱해지고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 또 이렇게 책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장감이 없는 탁상공론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특히 치료자가 어떠한 이론, 또 어떤 개념 이런 데에 빠져서 그런 용어를 쓰고 상황을 모두 다 거기에 이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얘기를 해도 내담자를 자기애적 특성에서 비교를 하고 맞춰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한테도 직접 자기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내담자도 어느 순간 자기가 정말 자기애적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보다는 세뇌가 된 느낌 마냥 나는 자기애적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지적인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는 오히려 내담자의 그 순수하고 밑바탕에 있는 자기 언어적인 표현들을 차단하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표현은 삼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라는 그 질문의 그 방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실은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말투를 쓸 때 왜라는 단어를 쓰지는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또 구차하게 됩니다. 조금 왜라는 대신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런 식으로 묻는 거 외에 별다른 어떤 그 대안들을 잘 못 갖게 되는 한계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왜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핵심은 왜라는 단어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취조식으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 물으면은, 매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궁색해지고 빈약해지거든요. TV에서 가끔 그 유머 중에 그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어른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유머를 볼 때도 있는데, 왜 물으면 대답해 주는 게 굉장히 공색해집니다. 이 질문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질문이 돼야지, 자꾸 질문이 일찍 반복이 돼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난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의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왜라는 표현들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치료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물론 난처한 그 사랑의 감정 표현할 때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무난하고 이럴 때가 더 많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도 힘들고 표현하는 상대한테도 당사자한테도 매우 힘든 감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치료자가 이렇게 위축되거나 방어적이 되면은 내가 역시 괜히 얘기했구나 이러한 심정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남자한테는 이야기를 잘 했다라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흔히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라는 그 표현,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더 하는 거, 자세히 충분하게 표현한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지나치게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은 치료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매우 칭찬하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지나친 칭찬은 이제 내담자가 그 자기 치료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표현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니까 칭찬 일색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긍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내담자의 힘을 북돋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치료자일 수 있는데 반면 내담자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게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치료자가 되겠죠. 반대로 비판만 심하게 하게 된다면은 또한 내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담자에게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들을 차단해버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자는 그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정도로 반응하되 조금 더 이렇게 그 감정을 독려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억지로 막 끌고 가거나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식으로 감정을 전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비판이나 칭찬은 상대방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심하게 몰고 가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표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담자가 난처해서 막연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적인 표현이 그렇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표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미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편리하게 이렇게 언어화된 작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나 어려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치료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내담자가 표현할 때 오히려 내담자가 그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먼저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입장 때문에 가능한 한 표현 자체가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을 선호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이 어쨌든 내담자가 듣기에 저런 표현도 써도 되는구나. 좀 더 원색적이고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내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표현을 써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러한 인상을 준다면 좋죠. 치료자가 이러한 얘기를 듣는데 또 거리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치료자 개인의 경험을 언급하는 거는 어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치료자가 자신도 과거에 심한 폭행 경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또 내담자가 시험에서 탈락해서 매우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데 치료자가 나도 과거에 어떠한 시험에서 탈락해서 심각한 절망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기계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상황마다 이야기는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인 지침은
언급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이러한 언급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치료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할 때 가장 거둘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감정적인 동감을 위해서 보통은 하거든요. 또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동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면에서부터 벌써 왜곡이 있는데 뭐냐면은 서로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내담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된다면요, 물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치료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상황을 잘 듣고 그것들을 공감해 주는 게 더 좋지, 치료자가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공감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자기 얘기가 되는 경우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 입장에서 들을 때도 그건 선생님과 내 입장은 다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서툰 명료와 지지, 해석 이런 것은 지나친 칭찬, 비판이 좋지 않은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내담자의 감정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치료적인 방식들은 절대로 억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툴게 어떤 의견으로 자꾸 집중시킨다든지 또 이건 이거다 라고 이렇게 못 박는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특히 어떤 내담자들은 명료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매우 산만하고 핵심이 뭔지 너무 연막작전이 많아서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한 명료화나 무리한 해석을 할 때도 있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효과를 일으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쪽으로 가야지 앞에서 이렇게 이끄는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좀 너무 혼란스럽고 뭔지 잘 모르겠고 하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그거를 너무 억지로 당겨서 꼭 오늘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초조감을 유발시키면 오히려 대화 흐름이, 치료적인 교류 흐름이 왜곡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벌자, 시간을 더 들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감정이 푹 빠져서 자기 감정 표출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표현, 즉 관찰, 경험자라고 하죠. 자기 감정에 충분히 빠져서 자기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경험자적인 요소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되지만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 얘기하되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힘도 계속 견제해 가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은 개념적인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래서 사례 지도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기가 한 사례를 이렇게 보고 내가 정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정 표현을 위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내 깐에는 노력했는데 실은 감정 표현을 돕기보다는 차단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되게 상담을 처음 할 때에는 상담한 내용들을 녹음을 하고 또 그거를 타자로 풀어서 이제 적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들을 사례지도 감독자한테 감독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감정 표현에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치료적으로 이야기한 두 가지 큰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인 통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통찰은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적지요.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인사이트 하면은 병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심리치료적인 영역에서는 병에 대해서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이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측면, 안다라는 단어도 영어로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know, 안다라는 뜻이 있고요. aware라는 단어도 있고,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단어도 있고, enlight, 계몽한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렇게 각성한다, awake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표면적인 알의 단계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는 단계의 깨달음, 알의 단계까지 여러 단어들이 수준을 달리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통찰이란 무슨 뜻이냐? 정의를 보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것이 통찰이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전 자기가 보던 늘 똑같은 시각으로 자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통찰이다. 통찰은 크게는 지적 통찰과 정서적 통찰로 나눕니다. 지적 통찰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알긴 알되 그것이 자기의 정서를 변화시킬 정도까지는 아니고 머리로만 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 통찰도 물론 통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전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면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통찰도 매우 유용한 통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지적 통찰은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 라는 정도죠. 하지만은 사람의 변화는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깨달음이 정서적인 통찰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서적인 통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변화에 큰 힘이 작용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라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그것들을 느끼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통찰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적용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통찰의 과정을 보자면 통찰은 습득된 지식이나 사건이 특별한 정서 경험을 거쳐서 자아 속으로 들어와 통합하게 돼서 자기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과정은 우리가 초자아의 형성 과정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습득된 지식이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영역 밖에 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처럼 내 밖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한 정서 경험을 통해서 자아 속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통합되어서 내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밖의 것 중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로 경험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음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와 동화되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시 배출되지만 결국은 내 자양분이 되고 내 안에 남고 내 안에 축적된 힘을 발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밖의 존재가 내 안의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초자가 그런 대표적인 예죠. 심리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요소가 내 자신을 살찌우고 내 자신의 건강한 새로운 요소로 발돋움하는 것. 통찰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통찰은 이 습득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긴 왔을 때 완전히 나랑 합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내 그 생활 면면을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은 정서적인 통찰의 단계에 이르면은 그 경험이 정서적인 그 임팩트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 스며든다. 그래서 자기의 일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 표현도 그 치료적인 기법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처럼 통찰도 다양한 일련의 치료적인 개입 및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 또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부분과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그 감정 표현을 위해서 그 설명했던 부분이 뭐였죠? 대표적으로는 명료화와 공감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명료화 부분은 명료화 직면. 직면 부분은 실은 설명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료화 직면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이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공감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통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공감이라는 정서적인 반응보다는 해석이라는 인지적인 반응 부분을 담게 돼 있습니다. 명료화는 그 정서적으로 몰아가는 것과 또 깨달음을 위해서 몰아가는 것이 병행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정서적인 몰아감보다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 그리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 우리 그 마음의 갈등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겠죠. 마음속에 어렴풋한 사건, 그에 대한 감정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명료화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다. 직면은 명료화된 사실을 내담자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 감정 표현을 위해서도 명료화 작업을 하는 법을 설명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명료화를 위해서 흔히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환상을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 현실적인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비현실적인 생각마저도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내담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런 환상 외에 저녁에 그 자면서 꾼 꿈도 다음날 와서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많죠. 네, 그런 것들이 내담자가 경험한 외부적인 상황으로만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까지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환상, 꿈을 들어서 내담자를 조금 더 그 내면의 측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해서 내담자의 핵심 감정에 도달하면은 그 내담자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랑 과거에 있는 부분이 그 핵심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바로 그런 부분, 지나온 삶의 방식과 감정 패턴, 과거 부분이죠. 지나온 삶의 방식과 감정 패턴,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설명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삶의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경험 또 과거의 방식들이 현재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앞으로도 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존속하게 할지 아니면은 그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죠.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명료화 직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간 본질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이고, 또 그의 외형적인 상황과 내면의 환상의 세계가 일치되는 과정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기법적으로 이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방식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담자가 해석을 하기까지, 통찰이라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내담자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일방적인 통찰을 줄 수 없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통찰을 인도할 뿐이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억지로 무언가를 느끼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은 내담자 안에 있어요. 내담자가 그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치료자도 내담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를 넘겨짚거나 보여주지도 않는 내담자의 내면을 해석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담자가 보여준 만큼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보여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알고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당신이 저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이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헤쳐 드러내고 과거의 느낌과 정서를 재경험하게 하여 명료하고 마지막에 해석한다. 즉, 그 통찰과 감정 표현이 굳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서로 실은 굉장히 그 상호적인 작용이긴 한데, 먼저 작업을 뭐로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요? 예, 감정 표현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본질이 뭐지? 라는 어떤 이해라는 것이요, 대개는 감정이 우선되어서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 먼저 논리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서 표현을 충분히 하게 도와주고, 그 정서 표현이 있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 머리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은 나중에 해야 한다. 논리로 아는 것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섣부르는 해석은 금기다. 충분히 느끼고 그렇구나 라고 안 다음에 이건 이런 거죠 라고 설명을 해야지, 미리 설명하면 그것이 내가 그런가 라고 내 자신을 거기다 껴맞추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합리화라고 하는데 변명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내 자신을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에 이제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화 또는 이제 주지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주지화라는 표현은 합리화라는 표현, 지금 제가 합리화라고 했었는데 주지화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intellectualization.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다라는 내 그 사실을 느끼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요. 주지화는 흔히 이제 지식화라는 다른 번역도 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아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자기를 설명하는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해석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변명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찰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또 짧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것은 점차로 이제 나아간 다음에나 해야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초기에 처음 통찰을 위해서 치료자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쉬운 얘기부터 조금씩 던져주고,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로 통찰에 대한 설명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찰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통찰이 이루어진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음 세 가지 면들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이 내담자한테 적절한 통찰의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말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통찰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감정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찰이 있다고 했는데, 감정 표현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생기면은 그 감정은 더 깊어지고 그 감정에 더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적절한 통찰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감정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감정이 올라옵니다. 통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감정적인 깊이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감정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연상, 생각들이 일상에서 쫙 연결이 됩니다. 대개 통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다음 시간에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와서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사실들을 일상에서 보니까 이 점에서도 관련이 돼 있고 저 점에서도 관련이 돼 있고 많은 점들이 연관이 된다는 것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지난 시간에 이해한 것이 통찰의 수준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 통찰이라는 용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입장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음을 이제 내담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현재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이해도 바뀝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지치료라고 하죠. 인지치료에서는 자기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달리 얘기를 하자면은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색깔을 바꾼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통찰이라는 것은 정말로 과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다른 식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또 그 영향대로 지금 살아왔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담의 기회를 통해서 통찰을 얻을 때에는 나중에 이제 다른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새로운 의견을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면이 있었구나, 실은 이러한 측면도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실은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 가지 과정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통찰이 일어났구나라는 증거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경 묵상 문제는 욥기 42편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3장 사랑장인데 여기서 12절,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 시대적인 구리 거울을 말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희미한 거울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날에 가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명료하게 볼 것이다. 예. 이러한 두 부분은 지금의 그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와 또 지금 새로운 국면에 나아간 이 두 가지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국면의 측면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제대로 이 감정 표현과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감정 표현이 이루어지고 통찰까지 이루어진 상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욥기 42편과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그 공감에 대한 부분과 통찰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먼저는 그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를 적었어요. 어느 한 대사, 이게 하나님이어도 좋은데 정하고 마음껏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써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써도 되겠지만은 아마도 부정적인 것이 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부정적인 것을 한번 표현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런 자기가 감정 표현을 다 했는데 그 대상이 그래서 나를 비난하거나 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를 공감했다라고 한다면은 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했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은 만약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내담자가 나한테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담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계기도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중에 깨달음을 느낀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 깨달음이 어떤 그 경험이나 또 간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 자체일 때도 있죠. 귀중하게 깨달은 말씀 자체.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에서 딱 각성이 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어떤 이 기치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깨달음의 중심이 될 때도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그게 어떤 경험이든지 상황이든지 아니면 말씀 내용이든지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 보면서 통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 바들을 생활 속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